북한 외교관이 한국 병원 진료실에서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체제의 엘리트, 외무성 서기관, 해외 공관까지 나간 사람이 평양도 아니고 국경도 아니고 하필 조용한 병원 대기실에서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그 진료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 사람은 왜 모든 특권을 버리고 목숨을 걸어야 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탈북민들의 진실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최승혁입니다. 물론 지금은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지만 그 시절 저는 평양 모란봉구역에 살던 외무성 소속 3등 서기관이었습니다. 여러분, 평양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뉴스에서 보던 그 회색빛 건물들, 군인들 행진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살던 동네는 조금 달랐습니다. 모란봉 벚꽃길, 바로 옆 대동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 봄이면 창문 너머로 분홍빛 꽃이 흩날리고 여름이면 강바람이 시원하게 들어오던 그런 집이었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사는 곳과는 달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꽤 잘 먹고 살았습니다. 외무성 간부라는 직책 덕분에 특별 배급을 받았고 외화상점에서 물건도 살 수 있었습니다. 외화상점이라는 게 백화점 같은 곳인데 거기선 중국산 과자도 있고 통조림도 있었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꿈도 못 꾸는 곳이었지요. 그때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당에 충성하면 이런 혜택을 받는 것, 그게 세상의 이치라고 배웠으니까요. 아침이면 외무성 청사로 출근해서 서류를 검토하고 오후엔 사상학습을 했습니다. 사상학습이라는 게 쉽게 말씀드리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우리 수령님은 위대하시다, 우리 당은 옳다는 내용을 함께 읽고 외우는 겁니다. 동네 반상회처럼 모여서 하는 건데 빠지면 큰일 납니다. 어르신들도 예전에 새마을 교육 같은 거 하셨잖아요? 비슷한 것 같지만 거기선 빠지면 진짜로 조사를 받습니다. 퇴근 후엔 아내가 차려준 저녁을 먹고 아들 숙제를 봐주곤 했습니다. 그 시절 아들 준혁이가 10살쯤 됐을 때였는데 녀석이 수학을 참 잘했습니다. 아버지, 이 문제 봐요 하면서 공책을 내밀던 그 눈빛이 지금도 선합니다. 저는 그때 행복했습니다. 적어도 행복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들이 조금씩 눈에 밟히기 시작했습니다. 출근길에 마주치는 사람들, 특히 모란봉구역 바깥 사람들의 얼굴이 달랐습니다. 장마당이라고 재래시장 같은 곳인데 거기서 하루 종일 쪼그리고 앉아 옥수수 몇 줌을 팔던 할머니들, 겨울에도 얼어붙은 손으로 자리를 지키는 그분들의 눈빛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도 먹고 사는 건 괜찮은데 왜 저분들은 저럴까? 처음엔 그냥 스치는 생각이었습니다. 아직은 의심이라고 부르기도 어려운 아주 작은 불편함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작은 불편함이 결국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제가 동남아시아 주재 공관의 발령을 받은 건 45살 때였습니다. 외무성에서 해외 발령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당성이 확인된 사람, 가족 배경이 깨끗한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도망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준 사람에게만 허락되는 자리입니다. 저는 그 믿음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내와 아들 준혁이를 평양에 두고 혼자 떠나는 조건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인질이나 다름없었는데 그때는 그냥 원래 그런 거지라고 받아들였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공관 숙소에 짐을 푼 첫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가득했습니다. 평양도 불빛이 없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차이가 있습니다. 평양의 밤은 어둡습니다. 전력이 부족해서 밤 10시만 넘으면 동네가 캄캄해집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 새벽 2시에도 대낮처럼 환했습니다. 편의점 간판이 켜져 있고 오토바이가 달리고 노점상 할아버지가 과일을 팔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보면서 이상하게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공관 업무로 현지 병원에 서류를 전달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병원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대로 된 의료시설이라는 걸 봤습니다. 깨끗한 대기실, 줄 서서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들, 친절하게 안내하는 간호사들. 평양에도 병원은 있습니다.
하지만 약이 없습니다. 주사기를 환자 가족이 직접 사와야 하고 수술을 받으려면 뒷돈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폐렴이었는데 항생제 한 통을 구하지 못해서 그 생각이 갑자기 났습니다. 6.25 때도 이렇지는 않았다던데 하고 어머니가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던 것도요. 결정적인 순간은 공관 숙소 텔레비전에서 왔습니다. 채널을 돌리다가 우연히 한국 뉴스를 봤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뉴스 앵커가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당당하게 카메라 앞에서. 저는 그게 무슨 연극인 줄 알았습니다.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다니 그러면 잡혀가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앵커는 멀쩡했고 방송은 계속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도록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들, 자본주의는 썩었고 남조선 인민들은 굶주린다고 배운 것들, 그게 정말인지 처음으로 그 질문을 제 자신에게 던졌습니다. 평양에 있었다면 절대 할 수 없었을 질문이었습니다. 누군가 듣기라도 하면 그날로 끝이니까요. 그런데 이 낯선 도시의 밤은 조용했고 저는 생전 처음으로 혼자서 진짜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질문이 무너뜨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해외 공관 생활이 2해째로 접어들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공관장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굳어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그가 꺼낸 말은 짧았습니다. 김서기관 알지? 평양으로 소환됐어. 김서기관은 저보다 2해 먼저 이 공관에 부임한 선배였습니다. 성실하고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족 이야기를 즐겨하던, 딸 둘을 끔찍이 아끼던 아버지였습니다. 소환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외무성에서 일한 사람이라면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건 그냥 귀국이 아닙니다. 조사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조사를 받고 무사히 돌아온 사람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요? 제가 물었습니다. 공관장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묻지 마.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날 내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김서기관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몰랐습니다. 아니, 아마 잘못 같은 건 없었을 겁니다. 그냥 누군가의 눈 밖에 난 것이겠지요. 그것만으로 충분한 곳이니까요. 그로부터 한 달 뒤, 저에게도 본국 귀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발령 기간이 끝난 것이었습니다. 원래라면 당연히 돌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통보를 받는 순간 온몸이 싸늘해졌습니다. 김서기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보낸 2해 동안 제 머릿속에 쌓인 것들, 텔레비전에서 본 것들, 병원에서 느낀 것들, 밤마다 혼자 했던 그 생각들. 그것들이 얼굴에 쓰여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북한에서는 표정만 봐도 압니다. 눈빛만 봐도 압니다. 20년을 그 안에서 살아온 제가 제일 잘 알았습니다.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평양에 있는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국제전화는 항상 감청됩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잘 있어? 네, 잘 있어요. 준혁이는 학교 잘 다녀요. 빨리 와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만 느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떨렸습니다. 그 무렵 공관 막내 직원이 슬쩍 귀띔해준 말이 있었습니다. 평양에서 외무성 간부 몇 명이 한꺼번에 숙청됐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이유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냥 사라졌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어르신들, 한국도 옛날에 힘든 시절이 있었잖아요. 누가 갑자기 끌려가고 이웃이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그런 시절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공포가 어떤 건지. 북한은 그게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저는 귀환 날짜를 앞두고 날마다 혼자 계산을 했습니다. 돌아가면 살 수 있을까? 돌아가면 준혁이 아버지로 계속 살 수 있을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실 답은 이미 나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 무서웠을 뿐이었습니다. 귀환 날짜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밤이었습니다. 저는 숙소 책상 앞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짐은 이미 반쯤 쌓여 있었습니다. 트렁크 위에 걸쳐진 양복 한 벌, 평양에 가져가려고 산 현지 초콜릿 한 상자, 준혁이 줄 선물이었습니다. 녀석이 단 것을 좋아했거든요. 그걸 보는데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초콜릿을 직접 전해줄 수 있을까? 아니, 평양에 도착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그날 밤 저는 오래도록 준혁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 애가 태어나던 날 새벽 3시에 병원 복도에서 기다리다가 간호사가 아들입니다 했을 때 그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았던 것. 처음으로 안았을 때 얼마나 작고 따뜻했는지. 초등학교 입학식 날 교복이 커서 소매를 2번이나 접어줬던 것. 그 애가 수학 문제를 풀고 나서 아버지, 맞죠? 하며 올려다보던 눈빛. 그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아내에게 쓰려다가 준혁이에게 쓰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강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버팁니다. 하지만 준혁이는 아직 17살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필요한 나이였습니다. 저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준혁아, 아버지가 잠시 멀리 가야 할 것 같다. 왜 그런지는 나중에 크면 알게 될 거야. 아버지가 비겁한 게 아니라 살아있어야 언젠가 너를 다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꼭 건강하게 있어라. 아버지는 너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거기까지 쓰고 저는 펜을 놓았습니다. 더 이상 쓸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편지지 위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죽을 각오로 결심했습니다. 살아야 한다. 살아서 언젠가 저 아이 앞에 다시 서야 한다. 이튿날 저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공관 내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조심스럽게 눈빛을 나눠온 현지 직원이었습니다. 그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는 저를 오래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서로 무슨 뜻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준혁이에게 쓴 편지를 불에 태웠습니다. 남기면 안 됐습니다. 아내와 준혁이에게 피해가 갈 수 있었습니다. 편지가 타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기다려라, 준혁아. 아버지가 반드시 살아서 다시 찾아간다. 부모 마음이라는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르신들도 아시잖아요. 자식 앞에서는 뭐든 할 수 있는 게 부모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아들 하나 때문에 저는 모든 것을 버리기로 했습니다. 귀환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하루였습니다. 귀환 하루 전 새벽 4시였습니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다가 새벽 2시에 일어나 앉았습니다. 창밖은 아직 캄캄했습니다. 도시의 불빛만 멀리서 깜박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옷을 입었습니다.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지갑에서 북한 외교관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 제 얼굴은 젊었습니다. 외무성에 처음 들어가던 해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겠지요. 저는 그 신분증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두고 가는 겁니다. 그 신분증의 사람은 오늘 밤으로 끝입니다. 가방에는 옷 2벌과 현금 조금, 그리고 준혁이 어릴 때 찍은 사진 한 장만 넣었습니다. 초콜릿 상자는 그대로 책상 위에 뒀습니다. 챙길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챙길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접 전해주지 못하는 선물이니까요. 새벽 3시 반, 현지 직원에게서 짧은 문자가 왔습니다. 숫자 하나였습니다. 새벽 4시에 공관 뒷문 앞으로 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저는 숙소 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공관 경비원이 새벽 교대를 하는 시간, 그 사이 약 15분의 틈을 노린 것이었습니다. 맨 처음 발을 내딛는 순간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20여 년을 당에 충성하며 살아온 사람이 지금 당을 배신하고 있는 겁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발은 움직였습니다. 준혁이 얼굴을 생각했습니다. 발이 움직였습니다. 뒷문 앞에 현지 직원의 차가 서 있었습니다. 헤드라이트를 끈 채였습니다. 저는 뒷좌석에 몸을 낮춰 탔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운전에 집중했고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골목을 2번 꺾고 나서야 그가 짧게 말했습니다. 20분이면 됩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양이 떠올랐습니다. 모란봉 벚꽃길, 대동강변, 아침마다 준혁이 등굣길을 배웅하던 골목, 아내의 얼굴, 그리고 어머니 산소, 고향을 등지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 건지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6.25 때 피난을 떠나신 분들, 고향을 두고 남으로 내려오셨던 분들, 그 마음이 꼭 이랬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돌아보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 돌아보게 되는 그 마음. 저는 차창에 이 말을 기댔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유리가 오히려 정신을 붙잡아 줬습니다. 20분 후 차가 멈췄습니다. 어느 나라 대사관 앞이었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현지 직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냥 고개를 한번 끄덕여줬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대사관 문을 향해 걸어가는 그 몇 걸음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가장 무거운 발걸음이었습니다. 대사관 문이 닫히던 순간 저는 처음으로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대사관 측은 저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창문 하나, 침대 하나, 낡은 선풍기 하나. 그 방에서 저는 몇 달을 지냈습니다. 밖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북한 정보원들이 이미 저를 찾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외교관이 공관을 무단 이탈했으니 평양에서는 발칵 뒤집혔을 겁니다. 저는 그 작은 방 안에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가장 힘든 건 고독이었습니다. 말이 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셨지만 언어가 달랐습니다. 몸짓으로, 눈빛으로 소통했습니다. 밥은 하루 두 끼 현지 음식이 들어왔습니다. 향신료 냄새가 강해서 처음엔 먹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먹었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살아서 준혁이를 다시 봐야 했으니까요. 그 방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20여 년을 외무성 서기관으로, 당의 일꾼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누굽니까? 북한 국적도 없고, 외교관 신분증도 없고, 이름도 함부로 댈 수 없는 사람.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 유령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유령. 어르신들, 6.25 때 피난 내려오신 분들이 처음 낯선 땅에서 느끼셨을 그 막막함이 꼭 이런 것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아무도 없이, 그냥 살아만 있는 것. 그러던 어느 날 밤, 도와주시는 분 중에 한국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조용히 방문을 두드리셨습니다. 한국말로 물으셨습니다. 밥은 잘 드셨어요? 그 한마디에 저는 그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몇 달 만에 듣는 한국말이었습니다. 아니, 몇 달 만에 누군가 저를 사람으로 대해준 말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선교사님이 가끔 가져다 주신 성경을 저는 읽고 또 읽었습니다. 종교를 믿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말로 된 글자가 거기 있었습니다. 읽다 보면 준혁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애도 지금 어딘가에서 글자를 읽고 있겠지 하는 생각. 아버지가 사라진 걸 알고 있을 텐데 얼마나 무서울까? 아내는 또 얼마나 힘들까?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면 더 이상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선교사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국. 텔레비전에서 보던 그 나라.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판해도 아무 일 없던 그 나라. 병원에 약이 있고 밤에도 불이 켜져 있는 그 나라. 그리고 언젠가 준혁이를 데려올 수 있는 그 나라.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길은 직선이 아니었습니다.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방법은 제3국을 거치는 루트였습니다. 자세한 경로는 지금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아직도 그 길을 이용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것만큼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비행기를 2번 갈아타고 국경을 한 번 넘고 사막처럼 메마른 땅을 한참 걸었습니다. 함께 움직이는 사람이 저 말고도 셋이 있었습니다. 서로 이름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이동하는 내내 가장 무서운 건 검문이었습니다. 공항마다 입국 심사대가 있고 거기서 여권을 보여줘야 합니다. 저는 여권이 없었습니다. 도와주시는 분들이 만들어준 서류가 있었지만 그게 통할지는 그 순간이 되어봐야 알았습니다. 심사관 앞에 설 때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상대방 눈을 똑바로 바라봐야 했습니다. 외교관 시절 익힌 것이 있다면
그게 그나마 도움이 됐습니다. 표정을 숨기는 것, 떨리는 손을 주머니에 넣는 것. 한 번은 정말 아찔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어느 공항에서 심사관이 저를 옆으로 불러 세웠습니다. 추가 확인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었습니다. 여기서 잡히면 북한으로 송환됩니다. 송환되면 어떻게 되는지는 말씀 안 드려도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눈을 감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준혁아, 아버지 좀 도와다오. 몇 분이 지났습니다. 심사관이 서류를 돌려주며 짧게 말했습니다. 가세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걸어 나왔습니다. 모퉁이를 돌자마자 벽에 기대어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풀려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열흘 가까이 걸린 끝에 마침내 한국 영사관 직원을 만났습니다. 젊은 분이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한국말로 말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선교사님 한마디에 울었던 것처럼 사람의 말 한마디가 이렇게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저는 그때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한국행 비행기에 오른 건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옆자리 승무원이 웃으며 물어봤습니다. 처음 한국 가세요?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처음이냐고요? 네, 처음입니다. 하지만 처음이면서도 어딘가 낯설지 않은 곳으로 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같은 말을 쓰고 같은 핏줄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곳.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려 입국장을 걸어 나오는데 자동문이 열리면서 환한 불빛이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누구도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감시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냥 각자 자기 갈 길을 가는 사람들. 그 평범한 풍경이 그날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었습니다. 한국에 온 뒤 저는 하나원이라는 곳에서 석 달을 지냈습니다. 하나원은 탈북민들이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시설입니다. 거기서 저는 처음으로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을 받았습니다. 새 이름, 새 주민번호. 손에 쥐었을 때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감격스러우면서도 어딘가 허전했습니다. 최승혁이라는 이름 석자가 사라지고 새 이름이 생긴 것인데 그게 꼭 지난 50년 인생을 통째로 바꿔치기 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작은 카드 한 장이 이제 저도 이 나라의 사람이라는 증거였습니다. 하나원을 나와 서울 외곽의 작은 임대 아파트에 짐을 풀었습니다. 방 2칸짜리였습니다. 평양 아파트보다 작았지만 온수가 나왔습니다. 스위치를 누르면 불이 켜졌습니다. 냉장고를 열면 제가 사다 넣은 것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당연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것들이 저는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밤에 불을 끄지 않아도 된다는 것, 누가 감시하지 않는다는 것, 내일 아침 내가 어디 있을지 제 스스로 안다는 것, 그게 자유라는 걸 저는 그때 처음으로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마트에 처음 갔던 날은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진열대에 물건이 넘쳐났습니다. 과자 한 종류만도 수십 가지였습니다. 저는 과자 코너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준혁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녀석이 여기 있었으면 눈이 휘둥그레졌겠다 싶었습니다. 초콜릿을 하나 집어 들었습니다. 공관 책상 위에 두고 온 그 초콜릿 상자가 생각났습니다. 계산대에서 돈을 내는데 손이 잠시 떨렸습니다. 그리고 정착한 지 2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몸이 좋지 않아 동네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접수창구에서 이름을 말하고 대기표를 받았습니다.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잡지를 펼쳐 들었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뒤 간호사가 진료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준혁님, 들어오세요.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혁, 제 아들 이름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환자분의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두 글자가 공기를 타고 귓속으로 들어오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냥 흘렀습니다.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잡지를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옆에 앉으신 어르신이 슬쩍 휴지를 건네주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냥 조용히 건네주셨습니다. 그 마음이 고마워서 더 울었습니다. 그게 한국병원 진료실에서 눈물을 쏟은 진짜 이유였습니다. 충격적인 사연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냥 아들, 이름 두 글자였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꼭 다시 보고 싶은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준혁이를 기다립니다. 언젠가 이 땅에서 다시 만날 날을 믿습니다. 여러분, 통일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세대에는 꼭 그날을 봤으면 합니다. 북에 가족을 두고 온 분들, 고향 땅을 그리워하시는 분들, 저도 그 마음 압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였으니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